네, 안녕하십니까.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지금 미술 발전과 또 한국 미술의 현재 모습을 또 돌아보는 이 측면에서 심층 기획으로 미술에 대한 또 심도 깊은 아트 토크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그동안 그 미술 평론계에서 한국 미술의 또 깊은 뿌리에 대한 연구와 또 날카로운 어떤 그 시각을 통해서 평론을 진행해 오신 김정근 평론가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트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 현대 미술에 관한 비평적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트코리아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정근 평론가님, 지금 저희가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이 심층기의 이 토크쇼를 지금 오늘로 한 5회차 정도 진행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어떤 양상을 볼 때 상당히 또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또 하나둘 자꾸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문제 말고도 여기서 또 도출됐던 문제들을 다음번에 또 다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좀 진행됐을 때 그동안 평론가님들께서 또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또 성찰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바람의 얘기는 이제 그거거든요. 다만 한쪽에 뭐 말로 또 담론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 이야기 속에서 한국 미술계에 대한 어떤 여러 맥락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또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이 좀 변화됐으면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의 질문의 한두 개가 미업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미업에 관해서는 저는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첫째는 한국 미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그 병폐 그렇죠. 그리고 문제 그것은 아마 조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미업이 많은 화가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 후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작가들은 미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하면은 미업이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채널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미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잘 하겠지만 첫째는 미업을 구조적으로 해체를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미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공모전에서 상을 주는 문제예요. 그건 오래전에 제가 그 유인철 문화부 장관님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부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비리의 온상처럼 되어 있는 미술협회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미업이 깨끗하고 한국 화가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 언론의 채널처럼 된다면 저는 그건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김정근 평론가님께서 지금 말씀한 부분에 어떤 뼈가 있는데요. 뭐 그 내용 속에 사실 환골탈태가 필요한 이 시점이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자연스럽게 말씀해 줄 수 있었던 배경은 앞에 심층 그 토크쇼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돼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우리 김정근 평론가님도 환골탈태의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편은 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조금 더 쉽게 순화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또 편안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담론으로 이제 얘기를 좀 꺼내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 미술을 한 단어로 좀 정리하면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또 여기에는 가장 큰 또 결핍이라던가 한국 미술의 또 장점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갈 텐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미술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해외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도 해요. 그렇죠. 외국에 정말 뭐 베르땡서부터 유명한 정말 15개의 갤러리가 한국 미술 시장에 침입을 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 현대 미술이 아주 현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이전까지 해외 유명 갤러리들이 15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갤러리를 오픈하고 한국 미술 시장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한국 미술 시장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작가들을 비즈니스화 시키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한국이 세계 미술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을 역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두 지점 속에서 한국 현재 미술 시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한국 미술의 이 시장 중심으로 또 구조화가 됐다면은 철학과 또는 그 미적 어떤 인식론적인 부분에 좀 접근하는 내용인데요.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큰 인식적인 전환의 어떤 과제는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뭐 파리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네. 살다 보니까 외국 갤러리들이나 외국 평론가들이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흥미를 보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이렇게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거기에는 아마 키아프의 프리즈가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훨씬 더 폭발적인 시장의 확대 효과를 가져왔고,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도 그전에는 뭐 한 4,690억 정도 되는데 뭐 지금은 어쨌든 표피적으로는 뭐 1조 뭐 6천억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한국 작가들이 가능성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뭐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서도 작가가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를 하고, 이불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해자 이런 작가들이 뿡피두 센터에서 개인전을 열리고, 라크마에서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 구겐하임에서 김구림, 이건용, 이강소, 성능교 이런 작가들의 본격적인 한국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그 이전에 어떤 것도 이렇게 크게 조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배경은 한국 작가들이 뛰어난 예술가적인 인식과 표현에 있어서 탁월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뭐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탁월한 작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에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던가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관중심, 그러니까 정부라던가 또는 문화부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문화를 또 세계화시키겠다고 하는 베이스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모리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그 밑에는 궁극적으로는 일본 미술 자체가 현대화된 어떤 모습을 자꾸 드러내 주려고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관중심으로 해서 큰 작가들을 좀 이렇게 키워내는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좀 미약하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작가들의 개인 역량 자체가 탁월하거나 뛰어난 작가들이 그나마 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과가 그래도 한국 미술을 좀 빛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문제를 또 그래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1991년서부터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장샤오강의 작품들이 파리 미술 시장에 그렇죠. 네.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그것으로 본다면 이미 그때 중국에서는 장샤오강이라는 작가를,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장샤오강뿐만 아니라 유해민준, 정파치 이런 작가들이 프랑스 화단에 뽕피두 센터 같은 데서 그룹전으로 열리면서 프랑스 화단에서 외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또 중국 자체가 정책적으로 그런 작가들을 후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의 많은 작가들이 뭐 요시토모 나라나 무라카미 다카시, 쿠사마 야이 이런 작가들이 뭐 미국에 이제 루이비통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전 세계 미술 시장을 아주 대단히 뜨겁게 달궜고, 그렇게 해서 한화 한 점이 1억 대가 넘는 작가가 그렇죠. 예.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아마 쿠사마 야요일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요시토모 나라도 뭐 한 4, 5천만 원씩 하고,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결국 정부에서 혹은 일본은 이제 뭐 일단
인구도 많고 미술 시장의 규모도 워낙 크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은 컬렉터들도 많고 중국도 뭐 컬렉터가 뭐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더비라든가 크리스티 같은 게 홍콩에서 많이 시장을 확대시켜주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문 컬렉터를 약 500명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충격을 이건 뭐 갤러리 현대 박명재 회장님이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컬렉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명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전문적인 어떤 작품을 좋아해서 구입하는 컬렉터보다는 약간 작품을 사고 파는 이런 약간 투자형 컬렉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우리 미술 시장의 경제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한국 미술 시장이 최근 한 45년 정도 아주 줄기차게 내연과 외연을 갖다 잘 확장을 해왔는데 첫째는 화랑들이 작품을 파는 데만 열정을 보였지 컬렉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를 들면은 갤러리나 미술협회라든가 화랑협회 같은 데서 컬렉터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컬렉터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하면 컬렉터로서의 어떤 자질과 어떤 구성이라든가 혹은 테크닉 같은 거를 좀 익히고 그림을 사서 내가 그림을 사면은 적어도 한 5년이나 10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어제 그림을 사서 내일 모레 그림을 판다든가 이런 형태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화랑들이 너무 그런 쪽에만 그 컬렉터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후원해 주는데 저는 너무 등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화랑협회에서 새롭게 한번 성찰해 볼 만한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 시장이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아트페어가 약 뭐 호텔까지 그렇죠. 포함하면 뭐 한 150개가 넘는다 그래요. 물론 시장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은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컬렉터들이 많은 일반 시민들이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현장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작가들한테 너무 부담을 지우면서 돈을 받고 아트페어를 한다는 거는 유럽에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컨셉이고 아이디어예요. 물론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좀 더 건전하고 이상적인 아트페어를 건설해서 해외의 아트페어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외국의 화랑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에 있는 작가들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제살 깎기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는 작가들한테도 많은 예술적인 창작의 효과라든가 욕구 같은 것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한국 미술 시장이 흐트러지고 와해가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뭐 교수님 말씀에 우리 김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지금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일단 국제화가 돼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 한국 작가들의 또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부차적인 갤러리들의 움직임과 또 여러 아트페어들의 문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한국 미술이 이런 국제 위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 작가들이 어떤 나름대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또 문제의식 속에는 또 뭐 비판적인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가들의 미적 태도라든가 또는 창작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윤리적인 부분 작가들은 어떤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어느 그 출판사하고 그 책을 내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0월이나 11월 달쯤에 나올 예정인데 그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세계적인 스타 화가가 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비결, 네. 비책, 뭐 비법을 한 20가지 정도로 해서 사실은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작가들한테 아주 불티나겠는데.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뭐 저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아주 되게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걸 아트코리아 그 방송에서 연재를 하는데 뭐 조회수가 아마 6,600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저도 글을 좀 심도 있게 더 날카롭게 분석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그것이 아마 이게 저처럼 이제 외국에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한 몇 년 하다가 안 팔리면은 다른 걸로 또 바꿔요. 그리고 또 뭐 구상하다가 뭐 추상으로 하고 추상하다가 또 다시 구상으로 돌아가고 뭐 물론 예술가에게는 얼마든지 자기의 모티브를 변경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좀 더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진 뭐 약간 진보한 작가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는 30대에 지베르니에 머물면서 그 후인상파적인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빛을 통해서 표현했고 그것을 지베르니 연못에서부터 발상을 얻어가지고 수련을 통해서 70대가 될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70대가 돼서도 250여 점의 수련 작품을 해요. 그것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많은 컬렉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1920, 30년대에 가서 파리에 가가지고 작품들을 사가지고 와서 이 일본에 있는 그 서양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모네 같은 작품들이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당연히 뭐 나오시마 같은 데도 훨씬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작가들이 그러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세계를 끝까지 추구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그것은 뭐 아주 쉽게 뭐 박수근이라든가 뭐 김한기 작가라든가 물론 김한기 작가 같은 경우 이제 초기에는 구상적인 형태를 통해서 나아갔지만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를 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평가를 받은 이건용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60년대 후반서부터 그 액션 페인팅과 해프닝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지금 82세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겐하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고 김구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테이트 모던에서 왜 10여 년 전에 작품을 뭐 10여 점 정도를 왜 구입을 하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작가의 독창성과 자기의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집요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작가들이 그렇게 자기 작품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바람에 이 그림이 팔리면 이 그림 그리고 저 그림 팔리면 저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천착하고 브랜드화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성공한 작가들이 드물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종우 평론가님, 그 지금 나오신 말씀 속에 사실 그 요 네 번째 항목에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립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정리된 어떤 그런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작가들이 자기만의 강한 실험과 또 언어, 실험의 언어, 그리고 존재를 회복하는 이런 출현이 요구됩니다. 이럴 때 평론가님으로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작가들이 어떤 변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게 보시는지를 아마 앞부분에 지금 말씀 나오셨던 거에 아마 정리될 답변 같으신데요. 이제 절대 작품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뭐 파블로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바꿀 때마다 자기 작품 스타일을 바꿔 나갔어요. 그리고 게라르 리히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사진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모든 오브제를 다 다루는 이런 작품들로 해서 그 어떤 일관된 작품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술가에게는 그런 많은 그 오브제와 모티브와 테마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떤 예술적인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고 이것저것 뭐 막 건드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아주 단적으로 김창렬 화백은 1960년도 후반에 프랑스에 가서 50년 동안만 물방울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물방울이 돌 위에다가도 그리고 낙엽 위에다가도 그리고 그다음에 신문지 위에다가도 그리고 뭐 용벼천가 한문 위에다가도 그리고 정말 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김창렬의 그 물방울하는, 그 김창렬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물방울은 자기의 존재다, 이거. 존재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완 작가의 작품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작가가 자기의 정신적인 배경, 흐름,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녹아내서 작품을 올인하고 진행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술가에게 있어서 저는 철학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물론 이제 앞부분에 쭉 우리 한국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또 국제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한국 작가들의 이제 철학 있는 그 자기 세계를 열어가는 그 지평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심플하게 처음에는 이제 한국 미술의 한 단어를 정의하신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한국성에 대한 컨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는 한국성을 어떻게 선보여야 되는가, 이런 한국성에 대한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가 도면 비상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도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일단 한국화에서 아주 되게 위험하게 닥쳐왔었다고 봐요. 지금 왜 한국화가 거의 사실은 실종이에요. 한국화 작가들이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한국화를 선호하는 컬렉터들은 없어요. 거의 뭐 소정이나 청전 같은 정말 당대의 훌륭한 동양 화가들의 그림이 30대, 40대 작가들 작품 400, 500뿐이 안 돼요. 이것이 뭔가 하면 한국화가들이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갖다가 개척해 나가고, 저는 뭐 그 점에서 참 황창배 같은 작가가 아주 좋은 작가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소산 박대성 작가처럼 자기의 그 수묵화의 경지를 계속 변혁시키면서 끌어나가면서 새롭게 평가를 받는 작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너무 갇혀 있다면은 결국 한국 현대 미술의 비전은, 전망은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 사실은 비평가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크리틱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저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미술 잡지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결국 유튜브가 가장 강세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미술 시장, 그림을 보는 사람들, 작가들의 작업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 작가들이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만의 정체성과 자기만의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로버트 인디애나의 작품을 보면은 러브, 그다음에 뭐 쿠사마야에 하면은 뭐 호박, 펌킨, 그다음에 요시토모 나라 하면 그 눈을긴 소녀의 그 눈빛, 그다음에 무라카미 다카시 하면 그 해바라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컬러의 조합, 이런 브랜드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치 페르난도 보테로의 빵빵한 부풀린 그 누드들처럼 그러니까 자기만의 브랜드와 시그니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작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너무 쉽게 바꾸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한국과
유럽 또 이런 것에 저는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시그니처화시키는 이런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뭐 서도나 이불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서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한옥과 서양 집의 어떤 충돌, 이것은 동서양의 문화적인 충돌일 수도 있지만 집에 대한 충돌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이제 서도 씨가 서세혁 선생님이 살고 있던 그 집에 대한 한옥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개념의 이미지에 다 비롯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지 한국 작가들만의 독창적인 언어와 독창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외국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놀랍게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 이제 김종우 평론가님께서 그 한국성에 대한 컨셉, 그 말씀에는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성에 대한 결국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아마 모태적으로 또 DNA적으로 잠재하고 있을 것인데 현대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자기가 작가들이 자기화시켜서 나아갔을 때 내면적으로 DNA적인 한국적 어떤 그 문화적 어떤 그 감이 이렇게 잘 드러나서 현대화해서 작가적인 개인 컨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에 있는 많은 갤러리들이 왜 주목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도 그렇고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인내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그것을 우리가 뭐 천박하게 표현한다면 냄비근성 같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했다가 안 팔리면은 저는 사실 그런 작가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팔리더라도 계속 자기 작품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노력과 이런 것들이 뭐 이강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안창홍 작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응덕이라든가 이런 주목할 만한 작가들 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전형일 미술상에서 이재삼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 한 20여 년 이상 그 검묵이라고 해서 정말 검은 먹을 가지고 수백여 점의 작품을 20, 30년 동안 해온다 이거죠. 모티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이세연의 붉은 산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요함과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확립시키려는 치열한 작가 정신과 소신,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이는 한국 현대 미술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그 김종우 평론가님 오늘 말씀에 뭐 상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부터 또 국제 미술 시장 또 작가들에 관한 문제 어쩌면 뭐 쭉 이렇게 검토적인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동안 그 한국 화단의 또 그 성찰적인 분위기와 또 날카로운 그 비평과 평론으로 쭉 역사성을 갖고 계셨던 우리 김종우 평론가님께서 나름대로 또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미술 발전에 큰 도움이 아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